대통령이 당정청 전원회의에서 다시 한번 적폐청산을 강조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집권 2년 차에도 적폐청산을 시대 정신으로 내세워 개혁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형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서울 가산동 아파트 인근 다른 도로에서도 균열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나흘 만에 물난리를 2번이나 겪은 광주 남구 주민들이 지하철 공사로 2년 동안 하수도 정비 사업이 중단됐기 때문이라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복구를 해놨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러고 돼보니까 정확한 원인은 무엇인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TV조선 뉴스7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추가 수주가 없다면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1만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이 정부 용역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원전업계 종사자 4명 중 1명이 12년 내에 실직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설비, 운영, 보수업체 상당수가 이 문을 닫게 돼서 이 원전의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늘 뉴스7은 잠시 후 이 정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좀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 처음 열린 당정청 전원회의 소식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속적인 적폐청산을 강조를 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정권 재창출 기반을 닦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2기 내각 출범과 여당 지도부 교체에 맞춰 190여 명의 당정청 전원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은 대전환기라며 적폐청산이 시대적 소명이라고 했습니다. 강력하고 지속적인 적폐청산으로 불의의 시대를 밀어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나흘 전 소득주도 성장이 시대적 사명이라고 했었지만 오늘은 소득주도 성장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경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소통과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당정청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공동 운명체가 되지 않으면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이해찬 대표도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 정부라며 원팀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는 정권 재창출이 자신의 임무라고 했습니다. 다음 총선에서 우리가 아주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어서 정권 재창출을 하는 기반을 닦는 일이 당이 할 일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도 다짐했습니다. 야당은 임기 내내 적폐청산만 할 거냐며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분열의 정치를 중단하고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당정청은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책 속도는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체감 경기와 달리 수출과 같은 외형적 경제 지표는 나쁘지 않다고 진단을 했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당정청 전원회의의 결론은 보완책 마련과 속도전입니다. 이른바 기득권의 조직적인 저항을 극복하는 과정에서의 고통을 최소화한다면서 정책 기조 자체는 흔들림 없이 고수하겠다는 겁니다. 고통을 최소화하는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된 경제정책의 속도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경제지표와 체감 경기 사이 온도차가 크다면서 구조적, 경제적 요인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성장률, 수출 등은 나쁘지 않은데 일자리나 소득 분배 등과 관련된 체감 경기가 매우 나쁘기 때문에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개성 남북연락사무소가 이달 초 개소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145분 동안 진행된 회의엔 김상곤 교육부총리와 송영무 국방장관 등 개각 대상자들도 참석했고 오찬 테이블엔 화합을 상징하는 비빔밥이 올랐습니다. TV조선 김정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서울 가산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발생한 이 대형 땅꺼짐 사고 전해드렸는데 이 아파트의 다른 동 아파트 앞 도로에서도 이 추가 균열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금 사고 복구와 안전진단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이 주민들은 추가 붕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장혁수 기자입니다.
3m가량 기다란 균열이 아스팔트 곳곳에 나 있습니다. 오피스텔 공사 현장을 두고 땅꺼짐 사고 현장과 기역자로 꺾어진 도로입니다. 주민들은 땅꺼짐 사고 전 발견됐던 이상 징후와 판박이라며 추가 붕괴 불안을 호소합니다. 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자극을 주다 보면 벌어지잖아요, 점점점. 하루 종일 불안하죠. 그리고 아파트에서 이렇게 옆에서 공사하고 잠은 뭐 잔다고 해도 그게 자겠어요. 구청은 원인 진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젯밤 한 10시 50분께쯤부터 이제 도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시추기가 오늘 이제 오전에 들어와서 사고 복구 작업과 아파트 안전 진단도 이어졌습니다. 사고가 난 이곳 공사장엔 계속해서 25톤짜리 트럭이 오가며 붕괴된 도로에 흙을 메우기 위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긴급 대피했던 사고 현장 앞 아파트 주민들의 재입주 여부는 안전이 확인되는 내일에야 가려집니다. 집에 가서 확인이 돼야 되는데 아직 어제 잠깐 가서 옷만 챙겨 나왔어요. 구청 설명회 현장에선 일부 주민들이 집값 하락 피해까지 제대로 보상하라고 항의하는 등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광주 시내 백운광장이 닷새 동안 2번이나 물난리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가 한꺼번에 워낙 많이 오기도 했지만요. 알고 보니까 지난 2년 동안 하수관을 정비하지 못한 곳이 있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광주시 남구 백운광장 일대입니다. 상가마다 모래주머니를 쌓아놨습니다. 가게 안에는 침수 피해 흔적이 그대로입니다. 잠을 못 자고 새벽부터 대기해버려요. 다시 복구를 해놨는데 하루 만에 다시 이러고 대보니까. 광주 백운광장 일대는 지난달 27일에 이어 어제까지 닷새 동안 2차례 물에 잠겼습니다. 남구에서만 침수 피해 접수가 500건을 넘었습니다. 시간당 강수량은 2번 모두 60mm를 넘었습니다. 배수 설계 용량인 50mm를 웃돌았습니다. 주민들은 하수관이 막혀 피해를 키웠다고 주장합니다. 백운 고가 밑에 그쪽에서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위에서는 내려오지 밑에서는 안 빠지기 때문에 그게 역류가 돼서. 백운광장 일대 500m 구간은 지난 2년 동안 하수관 정비를 못했습니다. 지하철 2호선 착공에 맞춰 정비를 하려 했지만 시민단체가 지상화를 요구하며 반발해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공사를 백운고가까지 여기까지 했어야 되는데 백운고가 때문에 못한 부분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하수관리 준설이나 좀 유지 관리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거고. 광주시와 남구는 지난 2012년부터 450억 원을 들여 하수관로를 정비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용인의 한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나서 인근 아파트 주민이 긴급 대피를 했습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는 선박 충돌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습니다. 폭발음도 들립니다. (3층짜리) 건물 뼈대만 남길 정도로 불길이 거셉니다. 오늘 새벽 4시 15분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근처 아파트 주민 150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화재로 변압기가 불타 아파트 1700세대 전기가 끊겼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배 포기하세요. 빨리 타세요. 해경이 가라앉는 어선에서 선원을 구조합니다. 오늘 새벽 4시 10분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5톤짜리 어선과 2,000톤급 화물선이 충돌했습니다. 어선은 침몰했지만 선원 6명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오전 11시쯤에도 통영항에 입항하던 300톤급 여객선과 3톤짜리 어선이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어선 선장이 다쳤습니다. 좁은 장소는 아니고 동항이 많은 곳이긴 합니다. 그쪽이 진출입로다 보니까는. 가평경찰서는 헤어진 동성 연인인 26살 한모 여성과 가족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빌린 돈 800만 원을 갚으라고 협박한 32살 여성 김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인 원전 수주가 없다면 1만 명의 원전 관련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될 거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예측대로라면 2030년까지 원전업계 종사자 4명 중 1명은 실직하게 됩니다. 먼저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원전 산업 인력은 38,800명.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시장 인력 수요가 감소하면
2030년에는 3만 명 밑으로 줄게 된다. 한소원사나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딜로이트와 함께 작성한 보고서의 내용입니다. 보고서는 한두 건의 해외 원전 수주로도 인력 수요 감소를 완화하기는 어렵다며 2030년까지 원전 산업 인력 4명 중 1명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내 원전 관련 업체가 시장을 이탈하면 원전 운영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딜로이트가 설문조사한 결과 원전 사업 유지 뜻을 밝힌 국내 업체는 보조기기 분야 33%, 시공 분야 27%, 예비품 분야 17%에 불과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이 자칫 원전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서 원전 생태계의 완전 붕괴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지금이라도 탈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는 해외 원전 수주나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일 뿐이라며 정부 지원을 통해 원전 생태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자,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린 이 원전 산업 생태계 개선 보고서 내용 전문가와 함께 좀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윤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지금 리포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 보고서 내용을 보면 원전 생태계 붕괴 우려가 있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학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산업계도 그렇고 직접 느끼시는 바는 어떻습니까? 우려 이상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제 연구실이 대학원에 있는데요. 예. 방학 끝나는 게 내일인데도 아직 대학원생들이 그리 눈에 띄지 않아요. 그렇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그 앞날이 보이지 않으니까 대학원에서도 벌써 이상 기류가 감지된 것이고 이제 벌써 인력이 줄 준비가 됐다 아니면 이제 그 단계를 밟고 있는 것이죠. 예. 주변에서 느끼는 그 산업계에서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침체하다 못해가지고 자괴감이 들고요. 네. 어찌 보면 거의 상가집처럼 왜냐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물론 느는 건 사실입니다. 예. 지금 문제는 다음 정부부터는 이제 점점 줄게 돼 있어요. 아하.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투입돼 가지고 원전을 안전하게 돌려야 되는데 네. 그 인력들이 지금쯤 벌써 대학원에서는 없어지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현재 인력들은 중국, 러시아 이런 데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정작 남아있는 원전을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하느냐. 그게 벌써 한 2, 3년이면 문제에 봉착할 거라고 봅니다. 보고서 내용을 보면요. 이 상황들을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게 단계별로 해서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처하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해외 수주가 없다면 이 단서가 달긴 했습니다만 이렇게 줄어가는 상황, 이 보고서 내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 대처하는 이 산업부의 입장 같은 거는요. 현재 대처는 굉장히 미온적이거든요. 이런 정도의 대처로서는 앞으로 그 인력 부족 그리고 거기서 오게 되는 안전 문제 이런 거는 뭐 불보듯 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거는 거의 진행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확실한 정책 그러니까 이제 해외 원전 수출 같은 게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는데 자국에서 원전을 안전하지 못하다고 짓지 않는 원전을 타국이 산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원전 수주는 굉장히 난관에 봉착할 것이다. 그래서 그걸 타개하기는 현재 정부 대책으로서는 굉장히 미온적이다. 그렇군요. 원전 업체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자체가 국민 안전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내용을. 첫 번째는 인력 부족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부품 업체들인데요. 이런 정도로 해서 앞으로 그 증설이 안 된다면 소위 그 업체들은 줄도산을 하게 돼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정작 사고가 났을 때 또는 고장이 났을 때 이걸 빨리 적시에 고쳐야 되는데 그걸 고치지 못하면 결국은 세워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워두는 동안은 항상 안전 문제가 따르고 사실 원자력 발전소는 돌아가는 중에 가장 안전합니다. 서 있을 때 불안하게 되고요. 그런데 그 서 있는 기간이 늘게 되면 불안한 기간이 늘어나는 셈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국민 안전을 더욱
챙겨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된 겁니다. 탈원전을 했던 영국과 독일 같은 경우에 이제 원전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외 사례를 드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움직였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신재생을 많이 했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중국도 했습니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했죠. 그렇지만 굳이 탈원전을 하지 않으면서 유지하면서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신재생이 메울 수 없는 부분을 석탄이나 원자력이 메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신재생 늘리는 건 좋은데 원자력을 줄이거나 죽이게 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우리가 너무 섣불리 가고 있다. 아직 신재생이 완전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균열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저출산의 또 다른 그림자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5년 새 신생아 병상 수가 1,200개 넘게 급감했습니다. 특히 농촌엔 분만실이 없는 곳도 많아서 임산부 사망 비율이 서울의 2배를 넘는 곳까지 있었습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요람엔 빈자리가 많습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가 줄었기 때문인데 덩달아 신생아 병상 수도 급감합니다. 2013년엔 8,800개를 넘었던 전국의 병상 수가 올해엔 7,500개 선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5년 새 1,200개 넘게 연평균 250개씩 사라졌습니다. 과거에는 신생아 7명당 우리 간호사 1명이 아기를 돌보는 상황이었고요. 현재는 3명에서 5명 신생아당 간호사 1명이 아기를 돌보고 있습니다. 분만실도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전국 시군구 59곳엔 분만실이 아예 없습니다. 특히 농촌의 사정이 심각합니다. 출생아 10만 명당 산모의 사망률을 계산한 모성 사망비는 2016년 기준 서울은 7.9명에 그쳤는데 산부인과가 없는 시군구가 6곳인 충청 남북도는 이 비율이 19.9명으로 서울의 2.5배에 달했습니다. 산부인과가 없어서 다른 시도나 군까지 가다 보니 응급 상황에서 대처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급을 다투는 일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빨리만 가면 문제가 없는데 1시간 이상, 2시간도 걸리는 수가 있어요. 저출산으로 가뜩이나 출산 환경이 나빠지는 가운데 도시와 농촌의 출산 인프라 격차까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새로운 흡연 광고를 공개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갑질을 주제로 했는데요. 흡연 피해자가 금연을 권하는 증언형부터 실생활 예시까지 금연 광고의 변천사를 김지아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모르는 척. 버스 정류장의 한 흡연자로 10명이 괴로워하고 사무실에서는 직원들이 전자담배를 피는 상사를 보며 짜증을 냅니다. 보건복지부의 새 금연 광고는 최근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갑질을 주제로 했습니다. 흡연이 타인에게 간접 흡연을 강요하는 갑질이라는 겁니다.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흡연 장면을 활용해서 흡연자와 비흡연자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였습니다. 금연 광고는 2000년대 초반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2년 코미디언 이주일 씨의 금연 광고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기 시작해 담배 맛있습니까? 그 독약입니다. 어서 오세요. 질병을 스스로 구입하는 흡연자부터 후두암 1mm 주세요. 나이는 55세. 흡연자의 증언형 광고까지. 하지만 결과는 저희 3분이었습니다. 선생님이면 흡연으로 구강을 걸렸어요. 더 자극적이고 더 독해졌습니다. 담배 끝은 20년 전 성인 남성 10명 중 6명은 흡연자였습니다. 강력한 금연 캠페인에 담배값 인상까지 더해지면서 흡연율은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남성 흡연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4위로 여전히 상위권에 듭니다. 일부 흡연자들 사이에선 자극적인 금연 광고가 인격권 침해라는 반발도 일고 있지만 정부는 흡연국가 오명을 벗기 위해 더 센 금연 정책을 펼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오늘 기무사령부가 27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새로 출발을 했는데 남영신 초대 사령관은 해서는 될 일과 안 될 일을 구분해서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하얀색 천을 끌어당기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현판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27년 동안 자리를 지켰던 국군 기무사령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기무사의 상징이었던 호랑이는 국방부 마크로 바뀌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은 이임을 앞두고 과거와의 단절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에게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군사안보지원사령부를 창설하고 장관의 소임을 마무리하게 되어 보람을 느낍니다. 남영신 초대 사령관도 본연의 임무인 보안방첩부대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구분해 수행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조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음 기회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창설준비단은 댓글 공작, 개헌 문건 작성,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를 받고 있는 기무사 요원을 각 군으로 원대 복귀 조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안보지원사는 기존 기무사 인력 4,200여 명 중 절반가량인 2,900여 명 규모로 꾸려졌습니다. 초대 감찰실장에 이용일 부장검사를 임명해 자체 비리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정치보복을 주장하며 1심 때부터 시작한 재판 거부가 이어지는 건데 하지만 검찰의 상고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을 예정입니다. 박성재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 거부에 들어간 건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한 직후부터입니다. 당시 박 전 대통령 측은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깨졌고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라며 재판 거부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뒤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4일 2심 선고에서는 징역 25년, 벌금 200억 원으로 형량이 더 늘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어제까지 상고장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2심 선고에 불복해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미르 K스포츠 재단 출연금 204억 원은 뇌물이 아니다라는 판단 등 2심이 무죄로 본 일부 혐의들을 대법원에서 다퉈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상고심 구속기한이 6개월인 만큼 내년 2월 이전에 대법원의 결론이 나올 전망입니다. 한편 주말인 오늘도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 수백 명이 모여 박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TV조선 박성재입니다. 검찰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시작한 이래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의 90%가 기각됐습니다. 그나마 발부된 영장도 전직 대법관 등 수뇌부를 제외한 말단 판사들에 제한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윗선 수사를 제한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재준 기자입니다. 지난 6월 시작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은 모두 203건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가운데 약 20건만 발부하고 나머지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그나마 발부된 영장도 퇴직 판사나 말단 실무자들로 대상이 제한됐습니다. 검찰은 법원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이미 법원 자체 조사에서 행정처 문건 작성의 실무자로 지목돼 영장 발부의 부담이 적은 인물에 한정해 강제 수사를 허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달 30일엔 전교조 법외노조와 소송 개입 관련 수사를 위해 고영한 전 대법관과 당시 실무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재차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또 기각했습니다. 고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기각은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임의 제출 가능성을 들었지만 정작 법원행정처 관련 부서는 임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 결국 의혹의 중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고영한 전 대법관 등 수뇌부에 대한 직접 수사는
영장 기각이라는 벽에 막혔습니다. 영장 청구와 기각이 지루하게 반복되면서 검찰은 법원이 사실상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강제 수사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강한 불만을 계속 드러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지독했던 무더위도 한풀 꺾이고 전국 대부분 지역이 가을의 문턱에 접어들었습니다. 시민들도 선선한 바람 속에 곳곳에서 휴일을 만끽했는데요. 저희 한강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구민성 기자, 이제 꽤 선선해졌죠? 네, 약간 어두워지긴 했지만 제가 나와 있는 서울 동호대교에선 서울숲과 뚝섬, 그리고 저 멀리 롯데월드 타워까지 아주 선명하게 보입니다. 시원한 강바람도 불면서 초가을이 성큼 다가온 느낌입니다. 오늘 낮 서울 남산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멀리 북한산이 또렷하고 서쪽으론 인천까지 보입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평소의 약 2배인 20km로 나타났습니다. 강릉은 무려 50km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제주와 전남 남해안 지방을 제외한 전국이 오늘 쾌청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미세먼지는 모든 권역에서 좋음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북쪽 대기 영향으로 맑고 서늘한 바람이 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들이에 나선 시민들은 쾌청한 주말을 만끽했습니다. 이제 가을이 곧 올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폭염도 많이 끝난 것 같아서 날씨도 선선하니까 되게 딱 그 나들이하기 좋은 날씨인 것 같아요. 모레부터 화요일까지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10에서 70mm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그치면 전국의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지 않는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반포 한강공원에서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우리 정부가 오는 5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을 해서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 발전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남북관계와 북한 비핵화 따로 갈 수 없다는 건데 미국 일각에서는 이러다가 한미 간 공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송지욱 기자입니다. 미 국무부가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선 안 된다는 원칙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5일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남북관계 발전은 반드시 북한 비핵화 진전과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압박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We believe that denuclearization has to take place before we get to other parts, and that's been a part of our policy. 미 국무부는 지난달 13일 남북이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이달 중 평양에서 3차 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했을 때도 남북관계와 비핵화를 분리해 다뤄선 안 된다는 논평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데니스 와이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은 남북 협력의 방법과 속도가 한미 관계를 분열시킬 단초가 될 위험성이 있다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은 보도했습니다. 또 데니얼 스나이더 스탠포드 대학 아시아태평양 연구소 부소장은 워싱턴에서는 미북 협상 과정이 실패했을 경우 한미 관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방송은 전했습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중국은 명실상부한 세계 수출 대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수감자 230만 명에 대한 불법 노동 착취라는 아주 어두운 그림자도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태형 기자입니다. 세계 최대의 마늘 산지 중국 산둥성 진상현의 시장. 마늘을 실은 트럭이 중국 산둥성 페이현의 구치소로 향합니다. 내부 CCTV 사진을 보니 죄수들이 마늘을 까고 있습니다. 이들은 새벽 5시부터 16시간 동안 감시 속에서 마늘을 까야 합니다.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 감옥의 더러운 비밀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수출 산업에 죄수를 강제로 동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늘뿐 아니라 핸드백, 화환, 세탁기, 봉투 등 품목을 가리지 않고 생산하는데 모두 불법입니다. 而且它那个胶水是特别强的，它是真带有毒性的，它的必须要那个胶水去沾那些纸袋去，所以是凶的呢，真的都是偷用矫情的那种。 미국 월마트에서 판매된 핸드백 안에는 휴식 없이 두들겨 맞으며 일을 한다며
미국에 개만도 못하다는 중국인 수감자의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他们不但每天要从事长时间、高强度的劳动，挨打、挨饿、受罚、遭虐待更是家常便饭。 중국의 수감 중인 죄수는 230만 명. 파이낸셜 타임스는 중국에는 죄수 노동력을 착취하는 죄수 기업이 최소 55개에 달하고 일부 교도소와 구치소는 계열사까지 거느렸다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네, 놓치면 아쉬운 더하기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치부 김미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더하기 뉴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지명철의 국민청원 유은혜 장관인데 철회 요청하는 게 이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유은혜 의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만 7천 명을 넘었습니다. 철회를 요구한 청원은 총 50여 건인데 그중 한 청원에 참여한 인원이 앵커가 말씀하신 대로 이틀 만에 3만여 명을 넘어선 겁니다. 네. 장관 지명 철회 청원에 3만 명 넘는 인원이 참여한 건 처음입니다. 네. 주요 논란은 유 후보자가 발의했다가 현장 교사와 공무원 수험생들의 반발로 철회했던 교육공무집법 등입니다. 네. 현장 일부에서는 유 후보자의 현장 경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 후보자는요, 네.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일부 우려는 인사청문회에서 해소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장남 병역 면제 의혹과 관련해서는 진료 기록 같은 철저한 증거를 제출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번엔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두테르테 또 막말한 모양이에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아름다운 여성이 많으면 성폭행 사건이 더 많이 발생한다고 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필리핀 여성단체는 아름다움이 성범죄의 원인이라는 매우 위험하고 왜곡된 메시지를 보냈다며 여성을 비하하며 유머를 찾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네. 정계에서도 대통령이 문제의 원인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무신경하고 추한 농담을 했다면서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두테르테는 여러 차례 성적인 막말로 구설에 오른 바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음 키워드 보겠습니다. 무너진 한 500년. 이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16세기에 지어진 목수들의 성 요셉 성당 지붕이 갑자기 무너졌는데 네. 추가 붕괴 위험으로 크레인까지 투입돼서 전체 철거를 진행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예. 관광 명소인 이 성당의 지붕은 현지 시각으로 30일 오후 갑자기 70%가량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붕이 보시다시피 뻥 뚫려서 내부 목조 기둥까지 다 무너져 내렸는데요. 붕괴 당시 먼지 연기가 피어오를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나머지도 또 무너질 수 있다는 긴급 진단이 나와서 지금은 크레인이 동원돼 성당을 전체 철거하고 있습니다. 그 성당 밑에는 성 베드로를 투옥해서 악명 높았던 2700년 된 지하 감옥도 있는데요. 이 감옥은 피해가 없다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지금까지 더하기 뉴스 김미선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스탠드업 코미디를 기억하십니까? 단상에 올라 재단만으로 관객의 폭소를 이끌어내는 건데 우리나라에선 잔이윤, 주병진 씨가 대표적이었죠. 최근 프로부터 아마추어까지 스탠드업 코미디 열풍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는데요. 이루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범한 외모의 남성이 무대에 오르고 몇 마디를 던지자 좌중에서 웃음이 터져나옵니다. 이른바 스탠드업 코미디. 홀로 관객을 웃겨야 하는데 시사, 종교부터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주제는 다양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스팸처럼 살고 있습니다. 집에 안 나온다는 얘기죠. 스팸을 빼면은 미국이 원조로 국내에선 8, 90년대 김형곤, 잔이윤, 주병진 씨 등이 유행을 시켰고 최근 서울 강남, 홍대를 중심으로 전성기 재현을 꿈꾸고 있습니다. 올 초 유병재 씨의 공연은 총 4,000석이 1분 만에 매진됐습니다. 리얼리티 예능과 유튜브로 관객이 이동하면서 코미디도 형식에 변화를 준 겁니다. 코미디 프로그램 보면 2인 이상 나와서 프로그램 진행하는 게 너무 익숙했는데 1인이 나와서 대중에 대해 자기 얘기 진행한다는 게 좀 생소하고 재밌었습니다. 다만 관중은 냉철합니다. 그 자취방 창문으로 뛰어내리고 싶어요. 그쪽으로 가는 게 외출이 빠르거든요. 반지하 살아서. 네.
편하게 알겠지? 그 경험은 어쩔 수 없이 이 스탠드업 코미디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관객이 싸늘하게 반응하는 걸 맛보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싸늘하게 반응하지 않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말을 바꾸고. 1인 코미디 시대. 개그계의 대표 상품이 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9월 첫날인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30도 안팎으로 올라 늦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강한 햇볕만 주의하신다면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가 펼쳐지겠는데요. 낮 기온 보시면 서울 30도, 대전 29도, 전주와 광주 30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내일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되고요.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강수가 집중적으로 내리면서 계곡과 하천의 물이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선선해지면서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듯합니다. 나가실 때는 일교차에 유의해 얇은 가디건 챙기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과 화요일 전국에 강풍이 불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9월의 첫날을 맞아서 이번 가을엔 좀 더 기분 좋고 희망찬 뉴스를 많이 전해드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좀 가져봤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바람의 첫 주자들, 일본과 결전을 치르는 아시안게임 축구와 야구 대표팀입니다. 국민들에게 아주 시원한 승전보 전해주길 기대합니다. 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TV조선 뉴스7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